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홍카콜라 그리고 알릴레오와 TV 홍카콜라의 공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과 홍준표 대표 두 분의 만남이 온 세상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 방청객은 저 하나입니다. 방청객 겸 사회를 맡은 저는 YTN에서 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국민대 변상욱 교수입니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잘 알고 이미 인사를 나눈 사이지만 그래도 형식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유시민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척 조금만 더 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수 한번 할까요? 좀 어색하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잘 안 돌아가네요. 괜찮습니다. 알릴레오 쪽의 시청자들한테 인사말을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유시민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알릴레오라고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유튜브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일이 없고 오로지 홍카콜라를 통해서 저희 대국민 메시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시민 장관이 하고 계시는 알릴레오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홍준표입니다. 제가 박수입니다. 그럼 TV 홍카콜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저희 알릴레오 구독자도 그렇고 TV 홍카콜라 구독자도 그렇고 주식이 있더라도 가끔씩은 별식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또 드시러 가려면 불편하니까 오늘 한 상에 그냥 맛보시고요. 괜찮다 싶으시면 10번 TV 홍카콜라 보시다가 한 번쯤은 알릴레오도 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홍 대표께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방송을 직장을 옮겨서 새로 시작했는데 출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방송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야. 남의 방송에 내가 왜 나가겠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시쳇말로 까였다 그러는 거죠. 완전히. 아니 병 기자님 그 뜻이 아니고 사실상 이게 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인터뷰도 나가고 그래 하는데 지금 저는 패전 투수가 돼가지고 지금 불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불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다시 현장에 나간다는 게 멋쩍어서 내가 한 소리지. 알겠습니다. 그런 딴 뜻은 없습니다. 지금 불펜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옛날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그냥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근데 그런 깔끔한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이제 각각의 시청자들을 향한 인사 말씀 끝났고 제가 KBS에 잠깐 나가서 두 분 스타일이 고독한 스타일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라고 하는데 고독한 늑대라는 그래 애칭이 붙어버리셨는데 저희 둘은 이제 동갑내기거든요. 65세쯤 되면 고독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나는 병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고독한 늑대라는 게 저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한테는 어울릴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늑대는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떼를 지어서. 사냥을 할 때도 집단적으로 떼를 지어서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검사 이래에 정치 24년 하고 36년 동안 나 홀로 투쟁을 하며 살았지 무리를 지어 다닌 일도 없고 어느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개파에 속한 일도 없죠. 외로운 늑대가 아니고 늑대는 무리를 지는데 알겠습니다. 무리 중에서 이제 우리 유시민 이사장은 정통민주당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요. 여기저기 다 늘 혼자인데 나름대로의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거지 어느 당에 확실하게 오랫동안 몸담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리에 잘 못 끼죠 제가. 끼어보려고 여러 차례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봤는데 그 체질이
무리지어 다니는 거하고 잘 안 맞나 봐요. 그래서 뭐 저는 독보다의 체질이고. 외로운 늑대 체질인 괜찮네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인데 예. 이게 이제 홍 대표님 쪽에서 보낸 빨간색의 5장의 키워드 예. 간단한 단어가 한마디씩 예. 적혀 있고 유 이사장께서 보내신 5개의 이제 키워드가 노란색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뽑아서 예. 그게 주제가 되고 빨간 뽑아서 거부터 하나 해보시죠. 빨간 거부터. 뭐 노란 뽑아서 거부터 해보세요. 노란 거부터 이거 가위바위보 안 해도 되겠군요. 아이, 그러면. 예. 뭐 가위바위보. 역시 번갈아 가면서 대인들이랑 방송을 하니까 상당히 진행이 편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이게 딱 제가 잘 뽑았죠. 예, 예. 딱. 아 예. 제가 준비한 질문이에요. 이게 준비한 예. 질문이니까 예. 이쪽. 말씀하세요. 홍 대표님은 우리 보통 좌우라는 개념도 쓰고 또 보수 진보라는 네. 개념도 쓰는데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 예. 또는 또 보수의 핵심 가치는 뭐고 진보의 가치는 뭔지 이런 걸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저는 보수 진보라는 용어보다도 이제 좌파 우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죠. 자유고 좌파의 기본적인 가치는 평등이죠. 평등이기 때문에 나는 여태 그 우파 좌파 중에서 우파 진영에 있지만은 좌파를 내 욕해 본 적이 없어요. 나쁘다.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잘못되었다.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지 현재로서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지는 아니, 않는다는 난 거죠? 선악으로는 안 해요. 그런데 보수의 기본 가치는 나는 자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의 기본 가치는 나는 평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에서 자유를 더 우선시하고 또 자유를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좌파 진영에서는 평등을 중심으로 중심적 개념으로 또 평등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조화시키고 양립시키는 그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이 나는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제 동의해요. 제가 그렇게 나누시는 거. 뭐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보수는 현대적인 보수는 이제 개인의 자유의 방점을 찍는 거고 진보는 이제 평등, 균형 뭐 이런 거에 방점을 찍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보수 우파 붙여서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을 존경하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자유를 되게 탄압한 분들이잖아요. 그거는 좀 그 점에 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우리나라의 지금 21세기 벽도에 뭐 벌써 19년이나 갔는데 보수가 보수다워지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거? 나는 꼭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정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과가 있습니다. 공과가 있고 자유를 탄압했다는 측면에서 자유를 제한했다는 그 측면에서도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가 해방되고 난 뒤에 공산주의 국가가 될는지 민주주의 국가가 될는지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인물이고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오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이 돼 가지고 이게 봉건 영주 사회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가는데 나라를 처음 세운 분입니다.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 공은 어떤 이유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시조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김일성 북한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 만들어 가지고 공산주의가 그 당시 팽창할 때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그 당시 지도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동구권을 전부 벌거에 물들었어요. 그리고 북한까지 벌거에 물들었어요. 중국 지구 절반이 공산주의였어. 근데 그 와중에서 그나마 38도선 이남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봐줘야지. 그때 만약 우리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처럼 번영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고, 물론 자유당 독재정권 종신집권하려고 하다가 그런 잘못은 있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가난에서 구해준 사람입니다. 예? 그걸 갖다가 나 좀 이야기 좀 더 하게 해줘. 짧게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니, 티키타카로 하죠. 티키타카로. 가만있어. 그거만. 1960년도 초에 아시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미얀마에 군사혁명이 있었어요. 내윈이 집권을 했어요. 내윈이 국가를 끌고 간 방향이 국가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끌고 간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게 1960년대 초에 있었던 아시아의 큰 두 가지 사건입니다. 내가 2012년도에 미얀마 특사로 갔을 때 미얀마 의회 지도자들하고 장관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만찬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아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60년 초에. 하나는 내윈이 쿠데타를 했고, 네.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다. 그렇게 해서 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는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로 갔다. 그 이후에 40년 이후에 미얀마하고 대한민국의 국력 차이가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미얀마는요, 국민소득이 700달러였어요. 우리는 국민소득이 60달러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 미얀마는 국민소득이 1,300불 안 됩니다. 우리는 3만 불을 넘어섰어요.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공갈을 논할 때 나는 언제나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60년대 초에 가치 쿠데타를 하고 국가 체제를 어디로 선택을 해서 나라를 끌고 갔느냐. 그에 따라서 이게 나라의 격이 달라졌고 번영이 국민들이 이게 편안하게 됐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국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독재도 했고, 유신 때 나도 대학 다니면서 중앙정보부 끌려 가보기도 했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나는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을 보고 전부를 단죄해서는 안 된다. 근데 홍 대표님, 네. 지금 과하게 지금 반응하셨는데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전면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분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국가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좋은 점은 개선을 해야 되고, 부족했거나 잘못된 점은 이제 극복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좋아요. 뭐 그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뭐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를 절대 빈곤에서 구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아요. 제가 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아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말도 못하게 탄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점은 그냥 시원하게 인정을 하고 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20대 때 학생운동 할 때부터 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지 딴 거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싶었거든요. 대통령 내 손으로 뽑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말해도 어디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거를 꿈꾸면서 했는데 저희들 보고 막 친북이라고 그러고 영공이라고 그러고 뭐 좌파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좌파는 맞지. 사실 좌파는 맞지. 한국의 진보 혹은 좌파가 오로지 평등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진짜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 다음에는 균형과 이 평등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쏟는 쪽으로 온 거거든요. 이거를 좀 저는 지나치게, 물론 양쪽이 싸우다 보면 서로 간에 좀 과하게 공격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의 보수 쪽에서 적어도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던, 제약했던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인정하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와서 확실하게
그런 자유의 가치를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아니. 거죠. 예. 내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노예제도 해방을 16대 링컨 때 했어요. 그럼 15대까지는 미국의 노예제도였는데. 그렇죠. 예? 그럼 1대부터 15대 대통령을 전부 자유를 억압한 대통령으로 그래 몰아붙일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링컨 대통령 이후에 미국이 자유로운 세상이 됐어요.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그러면 1대부터 15대까지 모두 그 당시에 노예 사회였다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킬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독재 있었어요. 그 이승만 정권 말기에 독재 있었어요. 네. 그거 보수 빠지면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만이 전부라는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유 장관께서 하는 이야기, 그 중에서 유신 독재 부분은 그건 나도 그 72년도 대학 입학해서 재직됐다 재입학도 하고 그거 했어요. 하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대학 시절에 유인물 써주다가 중앙정부 끌려갔다 그런 소리를 공개성산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때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게 훈장처럼 달고 평생을 그 훈장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근데 한 가지만. 예. 진보가 좌파고 좌파가 정북이고 이거로 생각하시지는 않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오케이. 이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뭐, 그죠? 이쪽으로 시원하게 정리하면 아니. 사실은 과도한 감정적인 대결 이거를 없애려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해서 방어할 때도 과도하게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평소에 있어요. 근데 유 장관이 야당할 때도 아주 못된 소리 저요? 했어. 그랬어요. 못된 소리 많이 했어. 그러긴 했죠. 알겠습니다. 나도 자, 야당을 할 때 네. 못된 자, 소리 자. 많이 했고. 네, 빨강정으로 아니, 가겠습니다. 빨강정. 가만히 있어. 왜 그 야당을 할 때는 못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야당은 힘이 없어요. 그건 다음 주제에 있습니다. 야당은 힘이 없으니까 국내 정치에 있습니다. 한 방에 가슴에 찔리는 소리를 해줘야 된다. 야구할 때 너무 상대방 타자가 잘 치면 네. 빈볼 한 번씩 던지고 그러는 거잖아. 머리에 맞히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자, 빨강으로 하나 가보겠습니다. 빨강. 네. 자, 먼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자, 자, 예, 내가 이거는 예, 우리 유 이사장께 쪽에서 한번, 했으니까 예. 내부터 이야기를. 예, 질문 저한테 던지시면 됩니다. 물어보셔야죠. 자,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것 같아? 예,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할 수도 있다고 아니고. 거래 조건이 맞으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핵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저는 그 얘기했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에. 체제 안전이 다른 방법으로 보장된다면 굳이 핵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그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나 불안하기 때문에 핵을 만든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가 북괴 대변인이라고 욕도 참 인터넷에서 많이 먹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북한의 권력층을 완전 비이성적이고 괴물 같은 집단으로 보면 해법이 없다고 봐요. 거기도 나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거래의 조건이 맞냐 안 맞냐. 저쪽은 많이 요구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쪽은 좀 덜 주고 하려는 거고 그 문제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예. 자, 유 장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김정은 체제 보장이 그게 현대 자유세계에서 그게 옳은 일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예, 마음에 안 드시죠? 나라라기보다도 봉건 영주국가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예. 봉건 영주국가 아닙니까? 세계에 지금 봉건 영주국가가 북한밖에 더 있습니까? 와요. 왜?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중동에 가면 많아요. 그 브루나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 왕조체제 국가도 있죠. 예. 있는데 그 나라는 그나마 처형제도가
없죠. 브루나이도 요새 뭐 도둑질하면 팔자란다 그러고 난리잖아요. 도둑질해서 팔자네요. 저는 벌써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432명이나. 그러니까 숙청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자기 삼촌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장성택이도 얼마나 고사포총으로 죽이고, 자기 또 이복형인가요?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하고. 이런 체제가 보장의 가치가 있는 체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있는데요. 체제 보장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체제가 그런 상태로 영속하도록 우리가 해줄 방법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북한이 적어도 핵,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는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현재의 북한의 시스템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문명적이지도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항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고요. 다만 북한이 외부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무기를 안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보장 조처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쳐들어가서 니들을 목 졸라서 없애버리지 않겠다. 그것을 안심시켜주고 그 조건으로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고 그 내부를 어떻게 개혁하느냐는 위로부터의 개혁, 계몽군주 방식의 개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거는 북한 인민들이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북한 체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주관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문명적 기준으로 보면 저런 체제로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체제를 우리가 작용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저긴 더 움츠리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그 봉건적 체제를 영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죠. 좋습니다. 그럼 예. 북한이 북핵을 만드는 것이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김정일, 김정은이라도 만들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미국하고 교전 상태잖아요. 지금 정전협정만 돼 있는 거지 아직도 전쟁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공격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을. 6.25 때 또 엄청나게 B-29 폭격도 받아봤고 이거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국하고 어떻게 안전보장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김일성도 못 만났고 김정일도 못 만났어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쟤들이 우리를 상대하게 할 방법이 뭐 있을까? 재래식 무기로는 위협이 안 되니까 미국 본토에. 그럼 미국 본토에 우리가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때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2차례나 정상회담을 했고 또 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탄도미사일을 만든 목적은 나는 그래 안 봤습니다. 체제 보장으로 안 보고 북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적화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침동의를 하겠다. 6.25 남침이 1950년도에 생겼을 때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살아난 것은 미군이 중심이 돼서 유엔군이 파병이 됐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미국까지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되면 미국의 참전 여부가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 참전이에요. 미일 상호방위 조약을 보면 일본은 자동 참전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이거 자동 참전이 아닙니다. 한국은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대통령이 아마 하는 게 60일 정도만 전쟁 수행하고 대통령 권한이 거기서 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미일 군사동맹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이게 격이 틀려요. 그래서 미국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 만약 LA 지역에 핵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 4천만 명 이상이 삽니다. 이쪽에 또 서부 지역에. 미국에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미국은 북이 로그 스테이트라고 해요. 불량국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통제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탄도미사일 가지고 지금 신경을 잔뜩 쓰는 것이지, 북이 탄도미사일 개발한 목적은 미국의 개입을 막고 유사시에 적화통일을 할 그 명분 찾기 위해서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차이인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우리 우파들이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뭘 그렇게 북한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1950년에 당할 때는 저쪽은 스탈린하고 짜고 착착 전쟁 준비를 하고 마오쩌둥 승인도 받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무기도 가져오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북진통일 말만 했지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적군이 미아리도 넘어오기 전에 헬기 타고 대통령은 부산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랬다 너무 멀리 갔다 이래서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임시수도 잠깐 했다가 또 부산까지 갔는데 그때는 정말 대비 없이 그랬어요. 지금은요, 북한은 사실은 자기 인민들 밥도 못 먹이는 나라예요. 근데 적화통일이라는 게 지가 좀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방비도 30대 1이고요. 북한은 지금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예요, 솔직히. 그럼 중국에서 예. 연료만 끊어버리면 비행기도 못 떠요. 시간상. 근데 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유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 남북 간의 군사 균형이 우리가 우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휴전선에 GT 파괴하고 사단 해체하고 장병들 지금 뭐 핸드폰까지 취급하고 소위 그 군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북한하고 대등한 전력을 지금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맞춰주려고 지금 국방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잘못하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정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갖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느냐. 유 장관께서는 북한이 핵을 갖고는 있는데 예. 핵무기를 정말 극한 상황에 몰리면 그래도 무기로는 쓸 거다 안 쓸 그렇죠. 거다 중에서 갖고 있으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쓸 걱정을 상황을 안 하신다. 만드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일부 돈을 주고 자기들이 돈벌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협상은 그냥 좀 싼 값에 미국 돈은 안 들이고 그리고 북한이 세계 무대로 나와서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들어와서 돈벌이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조건으로 그 물건을 사버리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이 좀 맞으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게 예. 지금 유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크라이나 소련으로부터 소련이 분리됐을 떨어져 때 나와서 핵무기를 그때 갖고 나온 넌루가 방식에 공화당의 그 민주당하고 넌루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핵을 샀거든요. 미국이 샀거든. 그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북한은 그 방식으로 북한 공산 집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나 뭐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체제를 예. 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 뭔지는 체제 충분할 것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 대표님 말씀하고 제가 드린 말씀 이야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디에서 이게 갈라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주요하게 보는 거는 북도 국가예요. 아주 이상한 국가지만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경제 중심으로 해서 인민들을 배불리 먹여서 지지를 얻고 싶은 이 욕구가 명확해 보이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이 거래 조건이 지금 안 맞아서 삐걱거리는 건데요. 이제 이것만 되면 저는 뭐 전쟁의 위험이 없는 한반도로 예. 가는 그런 여정에 있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거 외에는 달리 평화적이고 그 어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달리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2년 전부터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을 예. 구호로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네. 균형? 우리가 핵 핵무기 균형. 만들자 이거죠. 핵 균형을 이루어갖고 뭐 만들든지 배치라도 하든지 둘 중에 그 다음 하나. 단계로 핵군 쪽으로 나가야지. 그러고 지금 북에서 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만은 너희는 지금 핵 가지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아예 뭐 핵 우산까지 제거하라고 하잖아요. 응? 미국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핵 우산까지 제거해라. 응? 그거 다 하고 자기들은 갖고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핵이라는 무기는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 비대칭 무기라고 합니다. 비대칭 무기. 비대칭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인도가 처음 핵을 가졌을 때 인도가 핵을 왜 가졌습니까? 중국이 핵 개발하고 난 뒤에 인도가 핵을 가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파키스탄이 핵을 파키스탄이 가졌어요. 가졌고. 옛날에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할 때 캐슈미르 분쟁 기억나시죠? 네. 늘 싸웠어요. 근데 서로 핵을 갖고 난 뒤에 1년 반 전에 국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요. 총도 안 쐈어요. 돌팔매질 했어요. 그거 아마 기사로 봤을 겁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다. 핵균형이 되게 되면 공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핵균형을 이루어서 그 다음 단계로 핵군 쪽으로 나가는 게 맞지. 예?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핵을 갖다 가진 사람이 핵이 너는 핵 그 우산까지 제거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하고 오로지 그 핵을 살려고 하는 거는 이건 어리석은 발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의 만남을 한번 좀 지켜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 대표님 논리가 우파의 전형적인 예. 확장적 군비 경쟁의 그렇죠. 논리예요. 저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한다고 봐요. 이 논리가. 근데 이렇게 되면 게임 시어리에서 얘기하는 그 내시 균형이라고 해가지고 맥시멈으로 상호간에 핵무기를 비축하는 이 균형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 안 하고도 지금 GP 부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탄을 하시지만 정전협정문에 따르면 DMZ 안에는 그런 게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양쪽이 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만든 거를 지금 일부 부셔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휴전선은 평화롭고요. 그렇습니다. 서로 돌도 안 던져요, 지금. 병법에도 안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이 있는데 안 싸우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경제와 시간을 좀 외교로 줘보세요. 경제와 네. 외교를 먼저 한번 해보고 예, 안 되면 예. 군사 쪽도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해보고 나중에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줘보시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 조금 지켜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네. 그런 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노란 종이를 이제 뽑을 차례여서 뽑았더니 요게 나왔습니다. 네. 예, 예, 예. 요거는 유시민 이사장께서 준비한 키워드인데 예. 뭘 궁금해하신 거예요? 요새 이제 그 야권을 보면 이렇게 여야, 보수, 진보, 좌우가 좀 균형을 이루어야 그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야권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약간 저는 저렇게 가서 되나? 그런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금 제1야당에 이제 정립이 됐는데 이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왠지 약간 몇십 년 전에 본 그런 흔히 보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 홍 대표님께서는 몸담고 계신 당의 리더의 특성 또는 리더십의 성격 이런 것이 현 단계에서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1야당에. 그것은 내가 말하기도 곤란하고 홍 대표님이 곤란한 것도 말할 있어요? 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거는 내가 말하기도 곤란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괜히 잘못 말했다가
지금 어떤 비난 받으려고? 당원이시죠? 그럼 자유한국당. 그렇죠. 아, 이거 당 대표를 얘기해야 되는 당원이. 아니, 불펜에 계시더니 몸살이시네. 나는 정치 24년 동안 예. 몸살이며 정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몸살이시던데요. 천만에 몸살일 상대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 불펜 투수도 가끔 나와서 어깨에 또 이렇게 열을 좀 내누고 그럼요. 들어가고 몇 번, 어떻게 몇 번 피칭 해야죠. 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불펜에서 피칭하는 것이지. 그거 카메라 앞에서 피칭이 내가 안 되니까. 야당 대표를 한 번 하고 여당 때도 대표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당 대표를 두 번 한 사람입니다. 한나라당 마지막 대표가 접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식 대표가 창당되고 또 제가 첫 대표였고, 그런데 후임 당 대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야, 그건 몸살이는 게 이게 아니고 보수파의 미덕이라고 얘기하는 미덕 그런 내지는 강점이죠. 아닙니다. 강점입니다. 예. 예. 이런 게 그 강점입니다. 점은 정말 좋네요. 근데 진보 진영은 가만 놔둬도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 리더를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좌파 전쟁을 하거나 민주당과 붙을 때는 내가 몸살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유 이사장님의 질문을 조금 이렇게 펑퍼짐하게 푼다면 갑자기 너무 극우로 가는 분들, 이상한 분들, 뭐 아까 뭐 의원의 이름도 나왔습니다만 막 이렇게 하고 막 정신없어지는 상황에서 보수라고 하는 진영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어떻게 이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괴멸 상태까지 오게 된 배경은 탄핵입니다. 탄핵. 예? 탄핵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정동영, 천정배 그 두 분은 국회에서 몇 분이 되질 않았어요. 열린우리당이. 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거의 몸부림치듯이 온몸으로 막았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수라장이 되죠. 그러고 난 뒤에 그게 여과 없이 나가고 난 뒤에 국민들이 전부 등을 돌려버렸어요.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 보수 우파 진영이 어떻게 대처했나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여론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 질의멸렬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탄핵 대선 치르기 전에 당 지지율이 4%였어요. 나는 완전히 무너진 정당을 이어받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대선 나갔을 때 내가 당선된다고 생각한 걸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탄핵 대선 때. 예. 이거는 15%만 얻어서 대선 자금 우리 그 보전만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선 때 한참 진행 중일 때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매일 당사 와서 지지율 체크를 했어요. 아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내가 그 대선 때 뛴 거는 15%만 넘기자. 그러면 당에 해악은 안 끼친다. 당을 살려야 한다. 이 아마 이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24%라고 할 때 24.1%인가 그 나왔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게 4%배 안 되는 정당 이어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보수 우파가 괴멸된 원인이 탄핵입니다. 지금 그 유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게 보수 우파의 현재 모습이라기보다도 지금도 보수 우파는 탄핵을 두고 그때 네가 뭐 했니 뭐 안 했니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좀 통탄할 노릇이 힘을 합쳐도 문정권에 대항할 그 여력이 안 생기는데 힘이 딸리는데 내부에서 지금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탄핵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고 문정권하고 이야기해서 이게 제대로 투쟁을 해서 민생이 잘못 돌아가면 그거 살리고 또 안보 잘못되면 또 협상해서 살리고 거기에 역점을 둬야지. 아직도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은 난 탄핵 때 제대로 나는 경남지사로 가 있었어요. 아, 예. 거기서 내가 탄핵 반대했어요. 탄핵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전화 오면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박지원 대표한테 우리 몇 명 채웠습니다 이래 보고하고 그때 안 보세요. 그래가지고 저가 살아났습니까? 아, 저는 그래서 지금은 보수 우파 진영이 나는 딴 것보다도 서로 이제 탄핵 때 어떻게 했다, 네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이 논쟁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문정권하고 잘못된 것은 따지고 잘하는 것을 또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저도 안타까운 게 아니 뭐 야당은 정부 여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게 임무죠 기본적으로. 뭐, 예, 그렇긴 그렇죠. 한데 사실 저희 진보 쪽이 자유를 탄압한 적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 다 우파 쪽에서 했고 이 진보 쪽은 한 번도 헌법 질서를 물랑케 하거나 자유를 탄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와서 지금 좌파 독재라고 그러니까 아니 물론 대통령이 야당과 좀 대화가 너무 적거나 소홀하거나 이런 거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거를 독재라고 그래버리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다. 아, 독재는 아니고 좌파 광풍이다. 광풍 시대다. 아. 사실 독재 정권은 우파 쪽에서 했지 않느냐. 옛날에 어르신 말씀. 예. 내가 그 이야기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좌파 독재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좌파 광풍 시대다. 이걸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지금 투쟁하는 게 맞다. 그 이야기 우선하고 두 번째 자유를 억압 안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요즘 억압하는 방법은 군사독재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억압을 해요. 예? 어떻게 지금 군사독재보다 더 교묘하게 억압을 한다. 어떻게 해요? 아니,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 내가 경남지사를 4년 4개월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난 뒤에 1년 6개월 동안 최근까지도 날 조사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래요? 검찰이요?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대선 때 내 지원했던 내 후배 한 사람은 사업적 폐업됐어.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엄청 잘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소위 내 또 좀 도와줬던 사람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드러나지 않게 정말로 못된 짓을 한다. 내가 당대표 때 내 통신조회 한 것도 모자라서 집사람, 그 다음에 내 아들, 전부 통신조회를 수십 차례 했어요. 그건 좀 그래. 검찰이나 경찰 얘기하고 아니, 경찰, 경찰이 나 하는 게, 네. 걔들이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안 시키면. 예? 아, 그래서 난 대표님 그 위험한 발언이세요. 아니, 아 진짜. 아니, 내가 유장관한테 하는 게 유장관이 했다는 뜻은 아니고. 아 제가 뭔 기분이 있어서 그걸 하겠어요. 유장관이 했다는 뜻은 아니고.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내 개인 이야기를 내가 최근에 유튜브에 한마디 했어요. 2년 만에. 너 아무리 조사해봐라. 나는 걸릴 게 없고, 날 털어내도 틀릴 게 없다. 네, 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며칠 전에 유튜브에 이젠 그만해라. 그만해라.
대본들 나올 게 없으니까 그만해라. 알겠습니다. 그만하시랍니다. 예. 네, 그만하세요. 하고 근데 있다면. 네. 유 이사장이 하신 질문은 아마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 대개 국회 안에서 뭔가 예. 여야가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꽉 막히는데 막히면 원내대표끼리 밤에 좀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또는 당대표끼리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크게 이렇게 타결을 봐야 되는데 원내대표, 당대표가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막 불을 갖다 지피니까 아니 뭐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그렇지 저는 않나 뭐 이런.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당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동작전으로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안에는 본회의장 이용해서 자유한국당의 국정 비전이나 이런 걸 설파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또 광화문광장에 주말에 나가서 하고 그러면 되지 왜 안을 마비시켜 놓고 밖에 나가서만 하냐는 거예요. 유 장관 말도 일리가 있는데 문제의 출발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아 예. 네, 선거법인데 유 장관께서도 국회의원도 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87년도 이후로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선거법은 언제나 그거는 87년 이후로 지난 40년 동안 선거법은 협상을 했어요. 협상에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죠. 근데. 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서 이제 1인 2표제로 바꾼 거 빼면은 나머지는 다 선거구 조정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법을 언제 바꾼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예. 선거법은 매년 바꿉니다. 그 말이 그래서 법 개정이지. 내 이야기는 예.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게 과연 옳은 제도냐. 내가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저거는 군소정당을 위한 제도지 소위 민의에 부합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건 이제 좀 다른 토픽이라 그렇죠. 다음에 그건 뭐 다른 기회에 토픽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려야지 풀려야 국회가 된다. 풀립니다. 결국은 선거법, 선거제도가 그렇죠. 요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어떤 가져오셨을 것 같아 그 키워드를. 아, 예. 안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딱 뽑아야 되는데. 뭐 갖고 오셨는데. 갖고 오실 거만 뭘 귀신같이 찾았는데. 예. 내가 좀 손가락에 신기가 있나 봐요. 아, 진짜 바로 뽑으시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을 내가 좀 더 이야기하면 선거법도 지금 불합리하지만 그건 합의를 봐야 돼요. 그거는 헌법보다도 게임의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는데 일방 당사자가 게임의 룰을 정하고 니는 따라 와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7년 체제가 등장한 이후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에 관한 거는 언제나 협상을 했어요. 그래도 이번 것도 여야 사당이긴 예, 합니다. 예. 그렇죠. 아니 자유한국당 나머지당이야 말고. 다 위성정당이지. 그러면 그게 뭐야?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처럼 그건 또 행동하고 있죠. 듣는 손학규 대표 섭섭해하죠. 홍 대표님 아니 손학규 대표는 내가 우리 당에 옛날에 같이 고정하십시오. 고정하십시오. 아니 지금 자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렇게 몸을 사리시면서 다른 당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이다 그러면 이거 진짜 아니지. 너무 심하신 거잖아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당에 관해서는 내 이야기를 안 해도 타당하고 싸우는 것은 몸을 사려본 일이 없다. 그래서 조만한 당들을 보고 그래 심하게 하시면 그리고 아니 위성정당이다. 아마 패스트트랙 그 건에 대해서만큼은 위성정당처럼 굴었다 그 뜻인 것 문제에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홍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떤 선거제도가 좋은 선거제도예요? 나는 어떤 선거제도가 좋은 선거제도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민의에 부합하는 제도죠. 그러니까요. 투표율에 따라서 투표율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그거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아마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그거는 다른 게 지역구에서 만약 120석을 획득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40%라면 예? 그게 300명 기준으로 하면 432 예, 120. 다 찼다 이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1차 배분할 때는 제로야. 예, 제로죠. 그렇죠. 예? 그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에이.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홍 대표님, 제가 유 이사장 보고 얘기하시고 말씀드려볼게요. 저한테 야단치지 마시고. 아, 예. 진행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사람들이 다 좋은 정치를 원한대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정치는 어떤 정치죠? 이렇게 물어보면
자유한국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자유한국당이 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다 실현되면 좋은 정치래요. 또 정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이랑 또 물어보면 그분들은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야기하는 게 다 실현되는 게 좋은 정치래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정치라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다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에서 우리가 좋은 정치를 개념 규정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소망과 요구가 있는 그대로 반영되고 실현되는 정치, 이게 좋은 정치라는 거예요. 보수적인 시민들이 많아지면 보수 쪽으로 가는 거고요. 진보적인 요구를 가진 시민들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은 정치라고 저는 봐요. 그 좋은 정치 제도, 선거 제도는 이런 의미의 좋은 정치를 가능하게 열어주는 선거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봐요. 지금 보면요,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요, 둘이서 득표율은 정당 지지율은 합쳐봤자 한 뭐 85% 많으면 적으면 75%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의석은 90% 넘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계속 다양해지는데 정치는 두 개의 거대한 정당으로 쪼개져 가지고 집권하면 집권당, 이기면 집권당, 지면 제1야당이니까 평생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째라 하고 안 되면 제1야당 하지, 뭐 되면 집권당 하고 밤낮 수롱안에 죽기 살기로 싸우고 혐오감을 조장하고 적대감을 조장하고 이 정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정당과 정책 노선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는 국회의원 어떤 점유비로 반영이 되는 정치를 해주는 게 선거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자 50%짜리요. 그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린 게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완벽하잖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번드름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네. 제가 번드름한 게 아니고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촘촘하게 얘기하십시오. 자, 지금 투표제도는 지역구 투표를 합니다. 예. 지역구 국회의원 뽑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투표를 하죠. 그럼 지역구 투표는 지역구의 대표를 뽑는 거죠. 정당 지지율 투표는 이거는 비례대표 배분을 위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지금 1인 예. 두 분 뽑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구에서 뽑힌 사람은 지역구의 낙선자들이 얼마를 득표해도 이거는 사실상 사표가 돼요. 그렇죠.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미국만 그렇죠. 미국하고 영국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우리나라는 지금 비례대표 뽑으려고 정당지 투표를 하는데 비례대표의 정당 투표에 40% 얻은 정당이 10% 얻은 정당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 투표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까 120석을 얻은 정당이 40% 득표를 했다고 하면 120석 얻은 이 기준을 왜 정당 지지율 거기에 대입을 시키느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는 지역구에서 끝났고 그럼 정당 지지율 투표 거기에서는 거기에 비례대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기 보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를 감안해서 여기는 1차에서는 배분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국민은 알 필요 없다. 투표만 하면 우리가 적당히 논아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상정 정개특위 그 발언을 위원장은 정확하게 보셔요. 그건 아닌 것 아니, 대표님 요즘 비평하시잖아요. TV 연가콜라. 비평하실 때는 그 발언을 한 사람의 발언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보고 비평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할 논리가 많이 있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도.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주장할 근거도 많아요. 문제는 어떤 선거제도가 선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는 좋은 제도고 어떤 제도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이 거대 양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지금 갖고 있고 이 제도를 가지고 87년 이후에 지금 30년 넘게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만족도가 낮아요.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서로 협의해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다행히
자유한국당만 빼고는 다 동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올린 게 의결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상정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또 협상을 해보면 되죠. 근데 아니. 이거를 아예 이거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상정했다고 해가지고 국회를 다 차고 나가서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이거는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 지도 보면 이렇게 안 하죠. 자, 내가 예. 미국이 지금 양당제가 된 게 몇백 년 됐습니다.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 미국이 왜 엉망이에요? 미국이 엉망이에요 요새.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이지.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난 점도 아유, 많아요. 지금 예.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이지. 잘 그런데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영국도 양당- 엉망이에요, 아니, 요새, 영국도. 영국은 엉망이지만은 미국이 양당제도 한 게 지금 수백 년 됐습니다. 근데 양당제가 왜 싫은가 이 말이에요. 가장 안정적이죠. 응? 국민들이 다당제 해가지고 이합집산 해가지고 여 붙었다가 저 붙었다가 하는 것보다는 양당제가 안정적이죠. 그 이제 그거는 홍 대표님 취향이시고요. 자기의 취향을 객관적으로 옳다는 거하고 연결시키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거는 네. 내 취향이라기보다도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그게 안정적이에요. 미국이 엉망이라니까요 요새. 미국이 지금 실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실업이 지금 없어요? 나라는 지금 거리에 실업자가 이번에 넘쳐나고. 어느 대학에서 흑인 대학에서 어떤 부자가 원래 졸업생 축사하면서 졸업생들 학자금 대출 다 갚아준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이요 지금 옛날 몇십 년 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부러운 나라인지 모르지만 거기 건강보험 제도도 엉망이고요. 사방 총쏴 죽이고요. 그냥 대학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갈 때부터 다 빚더미로 나가고요. 미국이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아, 물론 그건 뭐 일단 공화당하고 민주당한테 맡기고요. 아니 가만히 있어. 미국이 좋은 사회가 아니면 왜 요즘 미국 이민이 그래 많이 늘어나고 미국 이민을 안 받으려고 트럼프가 지금 관세 장벽도 하고 뭐 멕시코 장벽도 치고 우리나라도 안 받으려고 지금 뭐 심사 까다롭게 하고 왜 그럴까요? 미국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 좋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나라니까 잘 그렇죠. 받아줬어요. 요 주제가 좀 길어져서 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그래도 어떻게든 국회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패스트트랙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선거법이 중요하다고 치더라도 선거제도와 아니. 그것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까지 잡혀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풀을 수 내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도 올라가 있는 것도 저건 잘못된 것이다. 저건 아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죠. 와서. 그거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예. 논의하는 척하고 이거는 표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을 쭉 끌다가 그렇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문제가 그거는 있군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안 하려면 뭐하러 패스트트랙을 그 패스트트랙을 하는 거는 지금 개정된 국회법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좀 자동이니까. 해결되는 아니 거예요. 그 국회법에 따라 그래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야기는 공수처법도 잘못된 것이다. 예? 지금 앉아서 검찰이 잘못한다고 검찰 위에 검찰을 또 하나 만들고 그럼 공수처 만들어서 공수처 잘못하면 공공공수처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 문제의 본질은 검찰의 독립성만 확보시켜주고 정치의 중립성만 확보시켜주면 되는 것을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충전처럼 부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배신할 것 같으니까 그 위에 또 하나 만들겠다. 그건 아니죠. 근데 홍 대표님 세계에 공수처법처럼 이런 사정기구가 세계 어느 나라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아니, 대표님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난 이런 짓을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요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검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홍 대표님이 그걸 반대하시는 논리에 대해서 반박 안 할게요.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게 아니고 절차로 타협하는 거잖아요. 내 의견이 있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래요. 그래서 끝이 안 나요. 토론해서 합의될 수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절차로 타협하게 만든 게 민주주의잖아요. 국회법이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는 내용상 타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 내용상에 내 주장을 안 굽힌다. 그러면 결국은 절차로 가게 돼 있어. 절차로.
절차로 가서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게 돼 있는 게 절차에 의한 타협인데 이것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고집하기 시작하면 정말 독선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리죠. 내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요만해도 인정을 아니, 하고 절차로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상아, 예. 우리 입장을 바꿔놓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내대표 할 때 예. 민주당 어떻게 했어? 걸핏하면 위원장석 점거하고 본회의장 점거하고 거기에 완전히 쇠사슬하고 밧줄로 몸을 묶고 났었어요. 그냥 개정선거 국회법이 만들어지기 아니, 전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큰일 났어 지금. 그 아니, 어떻게 국회법 위반? 지금 앉아서 그걸 지금 잘못했다 잘했다 논의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도 소위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현행 국회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만약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자유한국당 애들은 전부 빠지 뛰라. 그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이제- 수 없는 게 있다. 이제 어른이시니까 불펜으로 잠깐 이제 불편해서 물러나셔서 뭐 조심하신다더니 저 이제 뭐 넓게 난리네. 보시니까 그래도 국정을 운영하려면 여야 간에 이렇게 타협을 하든지 청와대는 이 정도로 좀 거들어라 이렇게 뭐 좀 해안 있는 방법을 하나를 내주셔야 아니, 그건 내 이야기는 선거의 룰에 관한 문제는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라. 그러니까 한국당을 두 번째, 포함한 합의. 예. 패스트 트랙 공수처법도 합리적인 조정을 해라. 해라.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기구 설치보다도 검찰의 독립성 강화,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난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정기구 이게 세계에 이런 사정기구 있는 나라 없다. 없습니다. 예. 에? 대한민국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벌써 시간이 휙 지나가서 저- 한 시간이 끝났는데 여기서 잠깐 좀 이렇게 숨 좀 돌리고 전반부는 그냥 하시죠. 그냥 네. 그럴까요? 그냥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홍카레오를 스태프들이 화장실을 나가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있습니다.